은영 씨,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계속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그럼 저도 도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웃었고 그는 차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에서 내리려다 멈춰서 그를 봤다. 도연 씨, 저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고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으며 오래 잡고 있었다. 놓고 싶지 않았다. 목요일 오전 10시 나는 구청 문화센터 3층 강의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 정도 통증은 익숙했다. 엘리베이터는 늘 고장 나 있었고 나 같은 사람은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오르는 게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한은영, 62세다.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28년을 일했고 작년에 정년퇴직했다. 남편은 4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집은 너무 조용했다. TV를 켜놓아도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그 조용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은 회사 근처에 따로 살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왔다. 밥을 먹고 세탁물을 챙기고 간단한 안부를 묻고 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그 조용함이 다시 돌아왔다.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미 앉아 있는 20명쯤 되는 여자들을 봤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 혹은 더 많아 보였다. 앞자리는 다 찼다. 나는 뒤에서 3번째 줄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다. 십시정각 남자가 들어섰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6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회색 재킷에 흰색 셔츠, 깔끔하게 빗은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온화한 눈빛. 그가 교탁에 섰고 천천히 우리를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자연스러웠다. 연습한 미소가 아니라 진짜 반가워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최도연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차분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노후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우리 나이에 필요한 건 복잡한 투자가 아니라 안전하고 꾸준한 설계니까요.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 우리를 보며 말했다. 여러분, 퇴직 후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외로움? 건강? 아니면 돈? 침묵이 흘렀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돈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이 왜 불안한 걸까요? 부족해서? 아니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 질문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정확히 내 마음 때문이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내 퇴직금, 그리고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이 돈으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나를 깨웠다. 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특징과 수령 방법,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개인연금, CMA 계좌, 월지급식 ETF, 배당주 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여러분,
연금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달 나오는 돈. 그게 우리 나이엔 가장 중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다. 1시간 반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몇몇은 그에게 다가가 질문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다가 일어서려는데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수업 어떠셨어요? 나는 놀라서 올려다봤다. 아, 네. 좋았어요. 메모를 많이 하셨네요.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음 주에 상담 시간 있는데 무료고요.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최도현 시니어 재무 컨설턴트.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었다. 연락 주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명함을 들여다봤다. 뭔가 마음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들도 친구들도 모두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물어봤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 몇 개, 김치, 계란. 혼자 먹기엔 충분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켰다. 드라마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금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 주 목요일 나는 수업 30분 전에 도착했다. 앞자리에 앉았다. 지난주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30명쯤 되었다. 대부분 여자였다. 몇몇은 화장을 진하게 했다. 옷도 평소보다 신경 쓴 것 같았다. 최도연이 들어왔을 때 이번엔 남색 재킷을 입었다. 역시 깔끔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교실이 환했다. 이번 주제는 안전 자산 배분이었다. 예금, 적금, 국채, 회사채, 리츠, 배당주의 장단점과 나이별 배분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칠판에 원을 그리고 비율을 나눴다. 60대엔 최소 70%는 안전 자산이어야 해요. 예금, 국채, 우량 회사채가 그거고요. 나머지 30%만 배당이나 리츠 같은 수익형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명확했다. 나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용기를 냈다.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상담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어때요? 여기 1층 카페에서요. 좋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는영이요. 하는영 선생님,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그의 미소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62세의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게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이었다. 금요일 오후 2시 나는 1층 카페에 10분 일찍 도착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손이 떨렸다. 2시 정각에 최도연이 들어왔다. 청바지에 베이지색 스웨터. 캐주얼했지만 여전히 깔끔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괜찮았다. 그는 자신도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뒤 내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다. 하는영 선생님, 지금 자산 현황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다. 공무원 연금이 월 180만 원. 퇴직금은 1억 2천.
남편 보험금이 8천만 원. 집은 전세로 놓고 있는데 전세금이 2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총 자산이 4억 정도시네요. 집은요? 제 명의예요. 시가 5억 정도 되는데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럼 실제 유동 자산은 4억이고 연금은 180만 원이네요. 생활비는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그는 잠시 계산하더니 명확한 자산 배분 계획을 제시했다.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2억은 그대로 예금에 두세요. 안전판이에요. 1억은 월 지급식 배당 ETF로 돌리시고요. 연 5% 정도 나와서 월 40만 원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나머지 1억은 리츠나 우량 회사채로요. 이것도 월 3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나는 메모하며 들었다. 그의 설명은 이해하기 쉬웠다. 그럼 연금 180만 원에 추가로 7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월 25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쓰고 100만 원은 여유 자금이나 비상금으로 쌓는 거죠. 그게 안전할까요? ETF랑 리츠는 변동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로 보면 안정적이고요. 2억 예금이 있으니까 안전판은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 믿음이 갔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죠? 증권사 가야 하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계좌 개설부터 상품 선택까지요. 수수료 같은 거 안 받아요. 저는 그냥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요? 네. 저도 금융권에서 오래 일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진지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새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다. 혼자 사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멈췄다. 네. 남편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외로우냐고. 조금요. 저도 혼자 살아요. 이혼했어요. 10년 전에. 나는 그를 보며 조금 놀랐다. 자녀는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아요. 가끔 연락해요. 외로우시겠어요. 내가 그의 말을 돌려줬고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조금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그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은영 선생님, 다음 주에 계좌 개설 도와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증권사 같이 가요. 제가 차로 모셔갈게요. 괜찮아요. 제가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복잡해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나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계속 웃고 있었다. 이유를 몰랐는데 그냥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내 걱정을 이해해줬으며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다. 62세의 얼굴에는 주름과 흰 머리가 있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크림을 발랐다. 수요일 오전 10시 나는 아파트 앞에서 최도연을 기다렸다.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은 너무 수수해 보였고 화려한 옷은 과해 보였다. 결국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다.
자연스러운 화장에 립스틱은 연한 핑크로 발랐다. 십시 정각에 은색 SUV가 멈췄다. 최도연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줬다. 나는 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의 차를 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안은 깨끗했고 은은한 향기가 났다. 그는 안전하고 부드러운 운전으로 증권사로 향했다.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날씨와 요즘 뉴스와 문화센터 수업 이야기를 했다. 20분 후 증권사에 도착했다. 그는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며 서류를 챙겼다. 나는 옆에 앉아 계좌 개설 신청서와 투자 성향 평가 서류를 작성했다. 그는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알려줬다. 30분 후 CMA 계좌와 증권 계좌가 개설됐다. 이제 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돼요. 월 지급식 ETF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증권사를 나와 차로 돌아왔을 때 그가 물었다.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먹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근처 한 식당으로 차를 몰았다. 조용한 식당의 창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우리는 먹으며 이야기했다. 한은영 선생님은 취미가 뭐예요? 글쎄요. 요가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독서하고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에세이요. 가벼운 거요. 저도 에세이 좋아해요. 우리는 이 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다. 책과 영화와 여행과 자녀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외롭고 무언가 채우고 싶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식당을 나와 차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말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는 내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다. 나는 차에서 내리려다 멈춰서 그를 불렀다. 도연 씨, 네, 저기요. 혹시 다음에 커피 한잔 할까요? 나도 놀랐다. 내가 먼저 제안했다는 게.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아요. 언제 괜찮으세요? 아무 때나요. 그럼 이번 주말 토요일 오후에요. 전화 드릴게요. 나는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62세의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게 설렘일까? 오랜만이었고, 아니 처음인지도 몰랐다. 남편과는 중매였고, 사랑보다는 의무로 살았는데, 이건 달랐다. 토요일 오후 3시, 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도 신경 써서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었다. 목걸이도 했다. 3시 정각에 최도연이 들어왔다. 감색 재킷에 청바지. 머리를 새로 자른 것 같았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괜찮았다. 우리는 아메리카노와 케이크 한 조각씩을 주문했다. 케이크를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웃었다. 그의 눈이 따뜻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은영 씨? 나는 돌아봤다. 문화센터에서 같이 수업 듣는 김순자 씨였다. 그녀는 날 보더니 최도연을 봤고 눈이 커졌다. 최 선생님도 여기 계시네요. 둘이 뭐 하세요? 최도연이 일어나 인사하며 답했다. 상담하고 있어요. 연금 관련해서요. 아, 그렇구나.
전 최 선생님한테 다음 주에 상담받기로 했는데. 김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전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요. 하지만 가면서 한 번 더 돌아봤다. 그 눈빛에 질투가 섞여 있었다. 최도연이 다시 앉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그냥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가 내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도 멈췄고 우리는 서로를 봤다. 1초, 2초가 지나자 그가 손을 걷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가슴이 뛰었고 그의 손이 따뜻했다. 우리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그가 말했다. 은영 씨,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계속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그럼 저도 도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웃었고 그는 차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에서 내리려다 멈춰서 그를 봤다. 도연 씨, 네, 저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고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으며 오래 잡고 있었다. 놓고 싶지 않았다. 들어가세요. 밤 추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나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손을 봤다.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62세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감정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주 목요일 수업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이미 앞자리가 다 찼다. 놀라웠다. 평소엔 뒷자리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자리를 찾아 앉는데 김순자 씨가 나를 봤다. 은영 씨 여기 앉아요. 그녀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나는 앉았다. 요즘 잘 지내죠? 최 선생님한테 상담 잘 받았어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그래요? 저도 이번 주에 받았어요. 진짜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친절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자랑이 섞여 있었다. 수업이 시작됐다. 최도연이 들어왔고 그는 교실을 둘러보다 나를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가 미소 지었으며 나도 미소 지었다. 하지만 김순자 씨도 그걸 봤고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수업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최도연에게 몰려갔다. 질문하고 상담 예약하고 명함을 받았다. 그 중심에 김순자 씨가 있었다. 최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상담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워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방을 쌌다. 질투가 느껴졌다. 처음이었다. 다른 여자가 그와 이야기하는 걸 보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최도연이었다. 은영 씨, 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시간 있으세요? 왜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대로 된 상담 한번 하고 싶어서요. 김순자 씨와 다른 여성들이 우리를 봤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괜찮을까요? 왜요? 안 괜찮아요? 아니요. 좋아요. 그럼 6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만나요. 주소 문자 드릴게요. 그는 손을 흔들며 갔고 나는 돌아서는데 김순자 씨가 다가왔다. 은영 씨, 최 선생님이랑 저녁 먹어요? 둘이요? 네. 상담 때문에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조심하세요. 최 선생님 인기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눈독 들이거든요. 그냥 상담이에요. 그래도요. 우리 나이에 남자 만나는 건 조심해야죠. 그 말에 나는 기분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 가슴이 답답했다. 질투와 경쟁이라는 감정이 나이가 들어도 있다는 게 놀라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금요일 저녁. 둘이 금요일 저녁 6시 나는 약속 장소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섰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고 옷이 어울릴까 주저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입었고 진주 목걸이를 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들어갔다. 최도연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일어나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여기 좋죠? 가끔 오는 곳이에요. 조용하고 음식도 괜찮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촛불이 테이블에 켜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와인 드실래요? 괜찮을까요? 한 잔만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는 레드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와인이 나와 잔에 따랐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러웠다. 음식이 나왔다. 파스타와 스테이크와 샐러드. 우리는 먹으며 이야기했다. 재테크 이야기는 없었다. 그냥 우리 이야기였다. 과거와 결혼과 자녀와 외로움에 대해. 은영 씨, 남편분과 사이가 어땠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냥 평범했어요. 사랑보다는 의무로 산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익숙해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연애 결혼이었지만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못 갔죠? 외로우셨겠어요. 많이요. 이혼하고 10년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왜요?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를 봤고 그의 눈에 슬픔이 있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요, 그가 나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고 우리는 오래 서로를 봤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이었고 바람이 시원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그는 차를 가져왔고 나는 탔다. 차 안은 조용했고 그는 음악을 틀지 않았다. 그냥 운전했다. 15분 후 내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리려다 멈췄다. 도연 씨,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고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으며 오래 잡고 있었다. 그가 다른 손으로 내 손을 덮었다.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쌌고 나는 떨렸다. 은영 씨,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다. 은영 씨가 좋아요. 많이요. 숨이 멎었고 가슴이 뛰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62세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좋아한다고. 저도요. 도연 씨가 좋아요. 그가 미소 지었고 그 미소가 환했다.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나도 그랬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가 내 뺨에 손을 대었다. 따뜻했으며 천천히 입술이 가까워졌다. 키스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다. 그의 입술이 따뜻했으며 오래 머물렀다. 나는 눈을 감았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말해졌다.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네. 나는 차에서 내렸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입술을 만졌다.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다. 62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3번, 4번. 저녁 식사, 커피, 산책, 영화. 그는 내 일상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문자가 와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엔 통화를 했다. 우리는 연인처럼 지냈다. 손을 잡고 걸었으며 포옹했고 키스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영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네, 제 집으로 올래요? 직접 저녁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나는 망설였다. 그의 집, 단둘이.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좋아요. 저녁 7시 나는 그가 알려준 주소로 갔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고 그가 문을 열었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주방에서 요리 냄새가 났다. 어서 와요. 집은 깔끔했고 작았지만 아늑했다. 거실에 소파와 TV가 있었고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었으며 식탁이 2인용으로 세팅되어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는 주방에서 요리를 가져왔다. 파스타 만들었어요.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와인을 마셨으며 이야기했다. 그의 집에서 그와 단둘이 있다는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더 마셨다.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은영 씨, 네,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요.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도요. 그가 나를 끌어당겼고 포옹했다. 긴 포옹이었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으며 체온이 느껴졌다.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다. 키스했고 이번엔 길고 깊은 키스였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뛰었으며 몸이 떨렸다. 그가 일어서며 내 손을 잡았고 나도 일어섰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말해졌다. 그가 침실로 나를 이끌었다. 그날 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우리는 서로를 느꼈으며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다. 62세와 64세의 사랑이었지만 뜨거웠고 진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도 깨어 있었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잘 잤어요. 커피 드릴까요? 좋아요. 그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고 커피를 내렸으며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다. 행복했다. 62세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내게 연금 계좌 관리에 대해 계속 조언해줬고 ETF와 리츠에 대해 설명해줬으며 매달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해줬다. 실제로 월 6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겼고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은영 씨, 투자 좀 더 늘릴까요? 지금 수익률이 좋거든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요. VIP 계좌로 전환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세제 혜택도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다. 괜찮을까요? 제가 책임질게요. 안전한 상품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 미래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은영 씨, 저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거라도요.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요. 가슴이 뛰었다. 함께 산다는 것. 62세의 새로운 시작.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 건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다. 함께 살 것인가? 투자를 더 할 것인가? 하지만 나는 그를 믿었다.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주 나는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고 VIP 계좌로 전환했다. 그는 고마워하며 잘 관리할게요라고 약속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숫자만 보면 투자는 잘 굴러가고 있었다. 매달 메일로 도착하는 보고서에는 수익률이 8%, 10%, 12%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예쁘게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직접 만져본 적이 없었다. 출금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도연 씨가 장기 투자일수록 복리 효과가 커져요. 최소 12년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그때는 참 그럴듯하게 들렸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연금처럼 그냥 쌓아두면 되겠구나. 하지만 가끔은 마음 한 구석이 살짝 불편해졌다. 저 숫자들이 정말 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일까? 어느 평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낮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인터폰을 보니 아들이었다. 웬일이야? 오늘 안 온다고 했잖아. 문을 여는 순간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말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얼굴이 딱 굳어 있었다. 나는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싶어서 억지로 웃어 보이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래, 무슨 일인데? 밥이라도 먹고. 엄마,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아들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전원을 켰다. 잠시 기다린 뒤 화면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이게 뭐예요? 화면은 익숙했다. 내 이름, 계좌번호, 투자 내역과 평가 금액, 수익률까지. 내가 매달 로그인해서 보던 그 화면 그대로였다. 그게 엄마 투자 계좌야. 최도현 씨가 도와주는. 그건 알아요. 근데 이거요. 아들은 다른 탭을 열었다. 내 주거래 은행 계좌의 송금 내역과 줄줄이 적힌 숫자들. 1억. 그 아래 5천만 원. 엄마, 이 사람한테 나간 돈이 지금까지 1억 5천이에요. 그제야 숫자가 소리처럼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1억이었고 그건 알지.
그 다음은 VIP 계좌 전환하면서 그래요. 그거 다 봤어요. 근데 엄마, 아들은 노트북을 덮지도 않은 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퇴직금과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고 아끼고 모아온 돈들. 평생의 시간과 수고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랐다. 노후 자금이지. 맞아요. 엄마 앞으로 20년, 30년 버티면서 써야 할 돈, 몸 아프면 병원비도 내야 하고, 혹시 요양원 가게 되면 그 비용도 나와야 하고, 집 고칠 일도 생길 거고, 아들의 말은 잔소리라기보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걱정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터져나온 말 같았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뭘 확인해. 최도현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회사요. 아들은 다시 화면을 넘겼다. 검색창, 금융 관련 게시판 글, 익명 커뮤니티, 금융감독원 사이트 공지, 어떤 카페에 올라온 후기들까지 여러 페이지가 차례로 펼쳐졌다. 여기 봐요. 어떤 사람은 출금 잘 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미룬다고 하고, 설명은 참 잘하는데, 막상 돈 찾으려 하면 시간만 끈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는 화면에 떠 있는 글들을 하나씩 읽었다. 모든 글이 나쁜 말만 있는 건 아니었다. 수수료가 좀 비싸지만 수익률은 괜찮다는 글, 막 시작한 회사라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글, 대표가 성실하게 설명해 준다는 후기까지 양쪽 의견이 섞여 있었다. 아들아, 저기 봐.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엄마는 출금을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아직은 안 해봤지. 그럼 사실 지금까지 본 숫자는 그냥 화면 속 숫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차분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느낌은 매서웠다. 엄마, 저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요.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확인해야죠. 뭘, 정말로 돈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도 반은 정리되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얄미웠다. 그래, 알았어. 출금 한 번만 해보면 되지 뭐.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화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건 장난감 값이 아니에요. 엄마 인생이 걸린 돈이에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거의 한숨도 못 잤다. 휴대폰 화면 속 도연 씨라는 이름. 그 이름을 눌렀다가 다시 닫았다가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걸었다. 2번 정도 신호음이 울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영 씨? 늘 부드럽고 반가운 그 목소리.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흔들어 놓았다. 도연 씨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출금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많이는 아니고 한 100만 원 정도만. 잠깐의 정적. 아주 짧았지만 내 귀에는 기묘하게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다. 출금이요? 지금요? 응. 급하게 쓸 때가 좀 생겨서. 이번에는 침묵이 조금 더 길었다. 은영 씨, 그 VIP 계좌는요? 락업 기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라고? 네. 최소 3개월 동안은 중도 출금이 안 돼요.
그 대신 수익률을 높게 드리는 구조거든요. 상품 약관에도 다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해요. 말의 내용만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논리보다 놓친 설명에 먼저 금이 갔다. 그런 얘기 자세히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너무 익숙한 분야라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은영 씨는 금융 경험 있으실 거라 혼자 가정해 버렸어요. 제 실수예요. 정말로요. 대신 락업 끝나는 즉시 바로 출금 도와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언제 끝나요? 처음 투자하신 날 기준으로 3개월이에요. 한 달은 이미 지났고 2달만 더 지나면 돼요.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었다. 정말 그때는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그런 걸로 거짓말하겠어요? 그는 마지막 문장을 살짝 웃는 톤으로 덧붙였다. 나도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가슴 언저리는 여전히 싸늘했다. 그럼 일단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은영 씨 믿음 절대 안 저버릴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을 둘러봤다. 아까와 똑같은 소파, 똑같은 TV, 똑같은 커튼인데 그 사이에 어느새 옅은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더 지났다. 도연 씨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다. 이번 주는 회사 쪽 일정이 너무 바빠서 전화 자주 못 드릴 것 같아요. 끝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알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 뒤로 아무 알림도 울리지 않았다. 하루, 이틀, 나흘, 일주일. 참다가 결국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몇 번이고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번에는 문자를 보냈다. 도연 씨, 바쁜 건 알겠는데 목소리 한 번만 들려줘요. 제가 많이 불안해서 그래요. 메시지는 전송된 상태에서 멈췄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그 주말 아들이 다시 집에 왔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 사람 연락 와요?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일주일째 안 와. 엄마, 이제 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엄마 인생에서 그 사람은 리스크예요. 나는 그 단어가 너무 싫었다. 한때 설레던 시간이 리스크라는 말 한 줄에 묶이는 게 너무 속상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그래요. 확실한 건 없죠. 근데 엄마, 확실해질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돈도 마음도 다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말은 큰 소리로 소리친 것보다 더 깊게 박혔다. 엄마, 저는 아직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단정은 안 할게요. 근데 적어도 지금 상황은 정상은 아니에요. 연락 안 되는 재무설계사, 출금 안 되는 계좌, 미리 설명 안 했던 락업 기간 이 정도면 의심은 해야죠. 나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 정도로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다. 엄마 입장에서는 좋았던 감정이 많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엄마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 사람 그냥 큰 위험이에요. 저는 무서워요. 진짜. 나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말이 틀린 구석이 없어서 그게 오히려 더 잔인했다. 엄마, 저는 지금이라도 그 사람 신고하고 싶어요. 정말 사기꾼이라서가 아니라 엄마가 더 이상 상처 안 받게 막고 싶어서요. 나는 눈을 떴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냐? 아들은 말을 잃었다. 엄마는 그 사람을 지금도 믿고 싶어요? 응, 믿고 싶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나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믿는다와 믿고 싶다는 분명히 다른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둘을 한데 포개고 있었다. 아들이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럼 최소한 엄마도 좀 같이 보자고요. 그 사람 과거는 어떤지, 지금 회사는 어떤 상태인지, 정상적인 회사가 맞는지 같이 확인해요. 제발.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지금은 싫다. 나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 아들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근데 엄마,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요. 현관 앞에서 그가 한 번 더 돌아봤다. 저는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문이 닫히고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만을 계속 되뇌었다. 도연 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기 불빛 속에서 내가 믿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씩 조용히 꺼져갔다. 연락이 끊긴 지 열흘째 되던 날 나는 거의 반쯤 무너져 있었다. 밥맛이 없어 며칠째 대충 죽만 끓여 먹었고 거울 속 내 얼굴은 눈밑이 푹 꺼져 있었다. 휴대폰 배터리는 이상하게도 오래 버텼다. 울려줄 사람이 없으니 달아줄 이유도 없었다. 그날 오후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1억 5천만 원 때문만은 아니었다. 같이 걸었던 공원 산책길, 그가 장난처럼 만들던 파스타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바라보던 물빛, 그 순간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쿡쿡 찔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영 씨,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도연 씨? 네, 저예요. 너무 늦었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먼저 터졌다. 나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이제야 왜 연락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울음이 앞질러 나왔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터져서. 그런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적어도 한 줄 문자라도, 살아있다는 말 한 줄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잠시 침묵 끝에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잘못한 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미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숨을 고르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얘기는 직접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전화로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요. 4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거절할 말도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와서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을 둘러봤다. 늘 보던 방인데 갑자기 여기저기가 지저분해 보였다. 쿠션을 정리하고 바닥을 한번 쓸고 얼굴을 씻고 눈가를 닦았다. 그러다 또 울컥해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초인종이 울릴 때 내 심장도 같이 울리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마른 얼굴, 깊게 내려앉은 다크서클. 그런데 눈빛만은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 잘 지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 봐도 어색했다. 아니요, 솔직히 잘 못 지냈어요. 근데 은영 씨가 더 힘들었을 거 알아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짧은 정적 끝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그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럴 거라고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듯 연락을 끊었어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나는 이를 꽉 물고 말했다. 1억 5천만 원이에요. 제 노후예요. 평생 모은 돈이고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이고 앞으로 병원비, 요양원비 어떤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돈이에요. 목소리가 떨려서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 돈이 잘못되면 나 다시 시작 못해요. 그런데 그런 돈을 맡긴 사람한테서 열흘 넘게 연락이 안 됐다는 게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도연 씨 진짜 몰랐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거고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먼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은영 씨 계좌 내역이에요. 최근 3개월 거래 기록이랑 현재 평가액. 봉투를 열자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내 이름, 계좌번호, 투자 종목 목록, 그리고 맨 아래 총 평가 금액. 원금 1억 5천만 원, 현재 평가액 1억 6,320만 원, 대략 1,300만 원가량이 늘어나 있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실제 운용되고 있어요. 그냥 화면 속 장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이에요. 그럼 왜 출금은? VIP 계좌 락업 조건 때문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요. 그건 정말 제 잘못입니다.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다. 그래도 왜 연락을 끊었어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5년 전 얘기 들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하다가 크게 실패했다는 거, 고객들 손실이 컸다는 거. 네, 그때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는 합해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 몇 명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그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손등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고 집까지 쫓아오고 가족들한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고 새 회사 차려서 또 사람들 돈 받냐? 그때 손해 난 거 다 메워내라고. 나는 상상해 본 적 없는 장면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그려보았다. 그래서 번호를 바꾸고 잠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회사도 제 이름을 전면에 안 내걸었어요. 대표이사 명의를 바꾸고 저는 뒤에서 자문 형식으로만 있었고요.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은영 씨였어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람들 패턴이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까지 건드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잘한 선택이라고 말 못해요. 그냥 그때의 저는 당신을 내 문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복잡했다. 한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올라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게 답이었나? 라는 서운함이 같이 고개를 들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그냥 알아서 무너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 부분은
어떤 말로도 변명 못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방식이었어요. 방안이 한동안 조용해졌다. 멀리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나는 겨우 입을 떼었다. 지금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 맞아요? 네. 법인 등록 다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등록도 이제 다 끝났어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고요.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등기부 등본이고, 이건 투자운용계약서 초안이에요. 원래는 VIP 고객들 대상으로 추가 서명 받으려고 준비하던 거였는데, 은영 씨께는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나는 천천히 종이들을 넘겼다. 법인명, 주소, 대표자, 자본금, 설립일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만 그게 곧바로 완전한 신뢰로 이어지진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사기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 출금 안 되고 연락 끊기고 설명 안 했던 조건이 뒤늦게 나오고 딱 사람들 말하는 로맨스 스캠 패턴이라고.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었다. 저도 알아요.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나는 숨을 고르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도현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를 이용했어요? 내 외로움도, 내 사정도, 내 돈도 다 알고 접근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천천히 큰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가 내쉰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일이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문화센터 재테크 강의, 시니어 고객 상담, 연금 설계. 저한테는 일상이었고 좋은 고객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그는 조금씩 속도를 늦추며 말을 이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아니게 됐어요.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은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하루를 견디고 있는지, 무릎이 아픈 날에도 계단을 천천히 올라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 퇴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다가 조용한 집에서 밤을 버티는 사람이라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처음엔 그래도 이분께는 좋은 상품 추천해 드려야겠다였고, 그 다음엔 오늘은 뭘 드셨을까? 요즘은 좀 덜 외롭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는 나를 또박또박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믿고 싶었다. 정말 너무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다른 한편에서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계좌 화면, 그래프, 락업, 연락 두절, 그 모든 것들이 한 그림처럼 엮여 있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가 먼저 물었다. 은영 씨, 저 조금만 더 믿어줄 수 있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몇 분 동안 내 마음 이쪽과 저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연 씨, 나는 지금도 당신을 믿고 싶어요.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근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더 무서운 건 당신이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정말 진심이었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다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사이가 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을 완전히 믿고 아들 말은 무시한다면 나는 유일한 가족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손을 꼭 모았다. 반대로 내가 지금 느꼈던 이 모든 걸 다 거짓이었다고 정리해버리면 나는 앞으로 누구도 못 믿게 될 거예요. 돈도, 사람도, 사랑도. 조용한 방 안에 내 말이 한 줄 한 줄 내려앉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숨을 삼키듯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기마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응. 나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하나도 믿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다. 나는 아직 당신이 좋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진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때 왜 저 사람을 믿었을까 하면서 이 기억을 통째로 실수라고 지워버리게 될까봐.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게 싫어요. 내 60대에 한 번쯤 찾아온 이 설렘을, 이 사랑을 실수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지키려고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계속 만나면 아들은 점점 더 당신을 의심할 거고 나는 그 사이에서 찢어질 거예요. 돈도 감정도. 언젠가는 둘 중 하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고요. 나는 낮게 덧붙였다. 나는 이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관계를 감당할 힘이 없어요. 잠시 후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럼 투자금은요?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웃는 듯 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돈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다. 내 입장에선 그 돈이 당신과 나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 같았다. 지금 당장 출금 버튼을 누르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그냥 투자, 실패 사건 하나로 정리될 것 같았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도 천천히 따라 일어났다. 앞으로 당신은 당신 인생을 잘 살고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해서 살아볼게요. 다시는 안 볼 건가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내 발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다. 신발장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주섰다. 나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도연 씨, 고마웠어요.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도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서 있었다. 마지막까지 말 대신 온기가 오갔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나는 등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 속에는 아주 조금의 안도도 함께 섞여 있었다. 6개월 후 가을이 깊어졌다. 문화센터 복도 벽에는 코스모스 그림이 붙어 있었다.
나는 요가반 대신 새로 열린 수채화반에 등록했다. 물감 냄새 나는 교실에서 서툰 손으로 붓을 잡고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한 달에 2번씩 집에 왔다. 같이 밥을 먹고 세탁물을 챙겨가고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고 가끔은 가벼운 푸념도 했다. 예전보다 말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열었더니 조금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투자회사에서 보낸 봉투였다. 나는 한동안 그 봉투를 들고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정기 보고서가 묶여 있었다.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걸 꺼내 천천히 펼쳐보았다. 원금 1억 5천만 원. 현재 평가액 1억 8,470만 원. 누적 수익률 23.1%. 조금 어지러웠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에는 내 계좌가 그대로 떠 있었다. 종목 리스트, 매수 단가, 평가 손익. 그리고 오른쪽 끝 작게 떠 있는 버튼 하나. 출금 가능. 나는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려두었다. 클릭하면 아마 내 은행 계좌로 뚝 하고 숫자가 옮겨질 것이다. 1억 8천이 넘는 돈, 내 노후의 가장 굵은 기둥. 나는 한참 동안 그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이 돈을 다 빼버리면 나는 정말 안전해질까? 아니면 그동안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온 어떤 것까지 같이 잘라내 버리게 될까? 결국 나는 클릭하지 않았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정말 거짓말은 아니었네. 입에서 조용히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인지, 그의 과거가 어디까지 정리됐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정도는 조금 더 믿어도 될 것 같았다. 적어도 내 노후 자금을 완전히 망하게 할 생각으로 다가온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마도 어느 정도는 정말로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 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열었다.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다.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가 빛에 비쳐 선명하게 보였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연락처 목록을 내려가다 도현 씨라는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몇 초 동안 그 이름만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껐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나는 중얼거리며 살짝 미소 지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내 삶이 또 한 번 정리되면 그때쯤에는 안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잘 지내냐고. 이제는 좀 편해졌냐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갈비찜 먹고 싶다. 알았어. 이번엔 고기도 좋은 걸로 살게.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좋았던 일을 그냥 좋았던 일로 남겨두기로 했거든. 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웃었다. 엄마 말은 늘 어렵다니까 어쨌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62살의 얼굴, 주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흰 머리도 이전보다 조금 더 늘어 있었다. 그런데 눈빛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고마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인생에 한 번쯤 이런 사랑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서 살아볼게요.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그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일 아침 장보기 메모를 떠올렸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나는 그 한가운데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서 있었다. 사랑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을 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도 있다. 완벽히 믿지 못해도 완전히 의심하지도 못한 채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지켜낸 나 자신을 우리는 언젠가 고맙게 떠올리게 된다.